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또 한 번 떨어지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알찬 자료 그리고 또 유쾌함 이런 거를 더해서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런치 토크에서 그래서 좀 시장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실적도 있고요.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또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은데 그 부분을 런치 토크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점검 요거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 점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얘기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두산 로보틱스 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관련된 이슈들 합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을 이슈 점검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삼성물산 그리고 LIG 넥스원, LG 이노텍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앞으로 기대됩니까? 네, 기대된다고 합니다. 실적은 살짝 안 좋았지만 기대치만큼 미치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주린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LG 붙은 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또 속설이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LG 전자 뭐 등등 해서 근데 LG 이노텍은 괜찮다고 하니까 요 얘기 한번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막힌 투자 한 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방산조선.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방산조선 포트에 없으면 포트가 무조건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방산하고 조선은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FOMC 플러스, BOJ 플러스, 빅테크 실적 플러스 삼성전자 실적, 변동성 커진 증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은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까? 주식장을 보니 눈도 풀리고 다리 힘도 풀리는 하루의 시작이네요. 아하. 그래서 오늘 두 분이 FOMC, BOJ, 빅테크 실적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조금 힌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두 분이라고 정확한 답이 있겠습니까? 네, 뭐 저희라고 해서 미래를 알겠습니다. 그냥 과거 경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벤트 중에서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벤트가 뭔지 하나하나씩 꼽아보면다면? 박정훈 씨. 이번 주요? 너무 많죠. 이번 주는 사실 너무 많고 저는 사실 뭐 FOMC도 많이 뭐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7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사실 큰 이벤트는 실적 발표죠.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죠. 애플 실적 발표 있죠. 아마존 실적 발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정말 AI라는 그 트렌드의 어떤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뭐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 호칭도 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글로벌을 이끌 만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의 방향을 또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 시장의 증시 방향 결정이 또 국내 증시에 또 어떠한 또 온기를 불어넣을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의 기업 정말 공룡급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돈쌤님은 뭐 방송을 잘 아신다면은 통화정책회의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자, 통화정책회의가 말이 안 제가 이번 달은 박정훈 팀장님도 이제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도 96%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시장이 지금 이번에는 동결할 거라는 게 거의 96%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제 9월입니다.
9월 인하는 그것도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네. 9월 달에는 이제 인하가 들어간다는 게 시장에 거의 이제 보통은 저게 70% 정도 넘어가면 이제 거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요 나온 차트는 7월 달에 네. 동결할 확률이 그렇죠. 96%.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제가 캡처하진 않았는데 네. 거의 똑같습니다. 9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100%가 나온 적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그게 지금 우리 상반기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만 높아지고 금리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시장이 막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인하가 그 호재가 되지 않고 이제는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면 예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니까 오히려 좋았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결정된 것이고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이제 나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면 빅테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빅테크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네. 앞으로 어디가 좋을 것 같다,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AI 관련해 가지고 투자 의지가 약간 흔들리는 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우리에겐 좀 큰 파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저도 지금 7월 금리 인하 왜 안 되냐, 왜 해도 되지 뭐. 미리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좀 해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데이터, 내가 정말 확신에 찬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7월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명분이 좀 작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탄탄해. 미국 견조하고, 경제가? 예,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실업률이 금요일에 발표가 있어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가 있는데 지금 뭐 과거 이제 보통 과거 바닥에서 0.7% 정도가 오르는 그런 시기 때는 늘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0.7%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여야 되는데 과거 통계로 보게 되면 하지만 지금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전혀 경기 침체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경제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실업률의 어떤 기준 그런 잣대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업률은 낮은 상태다. 절대치를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명분이 좀 약한 그러한 7월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00명의 이코노미스트한테 야, 너희들은 금리 인하 언제 할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하다 보니까 85명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2번을 할 것 같은데 9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늘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설문조사는 가장 최근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7월은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시그널에 더 관심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어떤지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는 위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와 9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그러한 어떤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주린이 입장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안 해주는 게 좋습니까? 저는 해주는 게 좋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해주는 게 좋은 건데 지금 시나리오가 아까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면 네. 이건 오히려 또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금리 인하를 보고도 경기가 침체니 아니니 인하를 왜 하니 뭐 이런 사실 것들에 대한 금리 인상 인하는 결과적인 것이고 네.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느냐. 9월에는 이제 거의 확실시 돼 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 더 선물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긴급 인하거든요. 예, 연준이라는 데가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 그냥 해줘 완전 이렇게 했다가는 시장이 너무 그 북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인하를 할 때도 보통 이제 다른 데서 분위기를 충분히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중량급 인사들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전 회의에서 거의 다음 넥스트 미팅 정도가 나오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9월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7월에 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았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둔화가 아니라 침체 가능성을 연준이 보고 있다는 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크래시가 올 수도 있죠. 네. 그 소프트 랜딩의 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시장의 눈높이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더라도 네. 오히려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가오지 않았느냐. 근데 목표치에 다가오면서 지금 정부 부채부터 해서 가계 부채가 정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찌 보면 약간의 마일드한 금리 인하거든요. 마일드한. 예, 이게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정말 급속도로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이제 많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을 먼저 겪다 보니까 급격한 그런 금리 인하를 받는데 지금의 어떤 마일드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좀 완화시키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의 뭐 올해에 그러니까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좀 충분하다. 근데 내년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많은 횟수로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또 다른 해석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뒤에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적 발표가 진행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3분기, 4분기도 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업의 환경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이 열리는 게 일본 통화정책회의 BOJ라고 하는 통화정책회의가 같이 열리는데 여기서 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요거 일정이랑 전망 한번 띄워주신다면 미국의 FOMC가 목요일 새벽 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일본은 30일에서 31일 요때 이제 똑같이 일본도 결정이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일본은 반대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화가 강세, 달러는 약세. 요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우리나라는 어차피 엔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강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네. 내용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맞아요. 모르겠고 예. 그냥 대왕고래나 사야겠다 이러면서 한국가스공사 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스가 좀 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괜찮나? 오늘 가스가 괜찮아요? 새고 있대요. 새고. 어제는 채워지다가 가스가 오늘 좀 새고 있어요, 새고 지금? 있어요. 가스 세요. 야. 밸브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 BOJ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뭐 지금 사실 뭐 엔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죠. 물론 이 이 달러, 엔달러 자체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금리 차 때문에 차이가 났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한 발언 때문에 아마 엔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의 엔화가 지금 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너무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과거 지금 162엔까지 3엔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지금 154엔. 제가 뭐 요 방송 전에 바로 캡처를 해서 오긴 했는데 이만큼 좀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일본 정부에서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CPI 발표했을 때 급격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CPI가 발표했을 때 미국의 FOMC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그래도 좀 던져주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급격하게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뭐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금리가 이제 엔달러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뭐 시장에 개입이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0.1% 정도의 그런 금리 인상도 정말 큰 타격으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디플레이션의 엄청난 그냥 내가 살아온 세상은 그냥 디플레이션 세상이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정말 쓰나미처럼 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이자를 한 30만 원씩 내던 사람이 늘 30만 원 냈어. 30년 동안. 근데 갑자기 나보고 60만 원, 70만 원 내라. 그리고 갑자기 전기세가 올라갔대.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오게 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본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은 그래도 저는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조금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전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건 너무 상대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뿐이지 사실 미래를 전망하기는 이건 너무 어려운 어렵다.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도 좀 추가를 하고 반대 싶은데 의견 좋습니다, 돈쌤님. 일단 원론적으로는 엔화가 이렇게 너무 약세로 가는 게 우리 증시에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야기고 최근에 7월 흐름으로 보면 제가 준비한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어려운 차트 같던데.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빨간색이 이제 그 엔화입니다. 엔화가 최근에 일본은 많이 빨간색. 빠졌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이고 이제 오렌지색이 러셀 2000인데 여기 보면 CPI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그 트럼프 하면 달러 약세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도 끝났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달러는 약세로 가겠네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졌을 때 네. 그때 엔화가 갑자기 강해졌거든요. 이걸 보고 대부분은 이 정도 규모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은 그런 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냥 규모를 보고 이 정도는 개인 하우스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중앙은행이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딩이 리와인딩 된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몰라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글로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큰 주체가 있으면 한국에서 빌리면 3%, 미국에서 빌리면 5%, 일본에서 빌리면 1%예요. 이자가. 그럼 어디서 빌리겠어요? 일본. 당연히 일본에서 빌리죠. 네. 그 일본에서 빌려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빅테크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이 약해지면서 엔을 빌려가지고 그 엔을 달러로 바꾸니까 엔이 공급이 늘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바꾼 달러로 M7을 사니까 나스닥을 사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같이 올라가죠. 네. 이 빨간색이 올라간다는 게 엔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M7을 팔고 이제 기술주들을 팔고 그거를 엔화로 다시 환전해서 갚다 보니까 N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N의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N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N이 엔화가 강해지는 강세가 거죠. 되네. 예, 그러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빅테크가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엔캐리 청사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고 그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반기 주요 섹터가 뭐 반도체, HBM, 전력기기였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빠지니까 전체 시장으로는 N이 강세가 돌아와가지고 숨통이 트였는데 그 섹터에서는 투심이 죽는 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나쁘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섹터를 봐야 하고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일단 N이 그렇게 강해지는 건 일단 조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좀 오르고 어제 러셀이 조금 빠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리와인딩 끝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미리 선제적인 조치는 미리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지금 돼서 우리 시장도 일본은 네. 중앙은행 중위수도 정말 느리거든요. 정말 느려요.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칠 정도인데 여려요?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고요? 어차피 올릴 건데 무슨 말을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일본도 인상을 한다지만
지금도 사실 인상은 해오긴 했어요. 근데 기준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는 완전히 완화했다가 이제 긴축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물론 긴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고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급격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가 빅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번 주 BOJ랑 FOMC를 봤을 때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뭐 지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저도 약간의 반론을 좀 한다면 네. 사실 이제 엔화에 대해서도 뭐 지금 아까 차트를 보셨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증시 안에서도 보게 되면 섹터 로테이션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엔화와 지금 뭐 FOMC와 BOJ의 여러 통화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미국 내의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다가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큰 괴리율.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그 러셀 2000 지수가 그 S&P 500과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로테이션이 일부 좀 돌아가다 보니까 나스닥에 대한 매도를 하고 그러한 비용이 또 러셀 2000으로 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지금 뭐 통화 정책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미국 증시를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조금 되게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워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 부분을 관련해서 주말에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로자 1인당 일본인들의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이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 소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위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금리 올라가는 게 결국 엔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여기서 듣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이 국장 할 거죠, 국장. 네. 그거 일본 경제 그거 아시는 아세요? 근데 일본이 재밌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장은 어차피 눈치로 하는 거니까 실질 임금 뭐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정말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네. 백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금리 인상에서 여러 가지 압박받는 게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후보의 여러 가지 강경한 그런 발언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일본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어떤 흐름이 됐었지만 지금의 이러한 엔저 상태에서는 내수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일본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상태고. 자, 그러면 그 수출 기업은 그냥 호황이니까 늘 좋겠느냐? 그게 아니라 수입 비용 자체가 또 너무 비싸니까 순수출 자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지속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수출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냥 미국이 금리 인하 제발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레님께서 우리 신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바레님이 정말요? 명민준 하나님 옆에 웬 인형이 어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형이 말도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해 그 주셨습니다. 양쪽엔 좀비가 있죠. 아니야 근데 겐조님이 인형이라고 하니까 척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통화정책 회의만 일단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 요거 빅테크 전에 요것만 마무리. 그 FOMC, BOJ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반영됐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FOMC 그러니까 이번 7월은 저는 그렇게 크게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뭐 지금 FOMC도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제 9월 정도로 넘어가야 그때서야 약간의 이제 뭐 환율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꿈틀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번에 8월 의장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그널을 내보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환율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정말 요동칠 것이냐 증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뚠쌤님은요? 저는 뭐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놀라운 멘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분기점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 가지고 시장이 격변을 했다면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인하는 뭐 확실한데 문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의외로 버티면 멘트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버티고 기업 실적이 좋은데 계속 인하를 하겠다. 지금 올해 2번 가고 내년에 4번 가고 내년에는 4번 가겠다. 이걸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연준이 그때 받은 발표를 하거든요. 그 경제 전망이라는 걸. 전망은 좋게 하면서 계속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경기가 다운되는데 어디까지 다운될 것이냐를 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오히려 그게 좋았다면 이제는 그게 나빠지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면 시장이 좀 좋아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럴 건데 저는 95년처럼 한 번 낮추고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좀 한 번 낮춰 예전에는 낮추면 쭉 내려갔잖아요. 많게는 6%까지도 낮췄는데 지금 봐가면서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꼭 해야 되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 후보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았어요. 원몰 스티브 잡스. 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저는 금리 인하를 오히려 또 과감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약달러를 만들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업 자체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입장에서도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아마 향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는 금리를 좀 과하게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하면 네. 만약에 금리 지금 트럼프가 아니, 금리 형님, 인하를 더 나가시죠, 빨리 저희. 빨리 가겠다고 하면 그 2차 전쟁은 다 좋습니다. 뭐라고요?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당선돼서 더 빨리 가져가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네, 그 2차 전쟁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해버리면 정부 부채 이야기가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IRA 그 보조금 축소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어렵다. 어렵다. 돈 벌기 어렵죠. 네. 돈 벌기 어렵다고요.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에 있어서 그 로직이 어떻게 논리가 어떻게 빌드업되고 연결되는지. 시장은 어떤 논리에 집중하냐에 대한 눈치 싸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트레이더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는 파월의 입에 집중하자. 특히나 파월이 금리 인하해 줄 것 같은 경제는 괜찮지만 어쨌든 물가가 좀 잡히고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해 줄 것 같은 스탠스의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화정책회의는 그렇고 빅테크 실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 한번 드려도 되나요? 네. 하이닉스, 네. 한미반도체, 네. TSMC 네. 다 실적 잘 나와도 주가에 반영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빅테크도 설비 투자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적도 이렇게 괜찮고요. AI도 진행대로 잘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전이나 치면 그냥 잘한 거 아닌가라는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의감이 맞는지, 만약 이 회의감이 맞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그냥 분량을 좀 줄여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 실적을 보고 뭔가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고 파이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존버하면서 더 물량을 늘려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쪽의 분위기가 좀 더 맞다고 봐야 되는지 박정훈 팀장님. 이거는 사실 지금 지난 M7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엄청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를 조금이나마 보셨던 분들은 야 엔비디아가 뭐 몇 배가 올라갔대. 뭐 애플 뭐 물론 애플 빠졌지만 다시 회복을 했대. 야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좋았대. 뭐 테슬라 뭐 최근에 뭐 박스권이었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거 AI에 관한 여러 가지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큰 랠리를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랠리는 이미 벌써 미래에 있는 어떤 수익을 끌어와서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의 실적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합니다. 시장 월가에서 다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가이던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또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뭐가 있을지 어떠한 산업에 대한 분야가 있을지 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일부 조정을 주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저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사이에 금리 인하라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과거에 금리 인상 때 정말 깨져왔었던 이런 중소형 기업들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먹었던 빅테크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중소형 기업들로 우리가 일부 좀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망을 보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트레이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하나의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뭐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조금씩 밀리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플랜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오늘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달씩, 두 달씩, 내년 상반기씩 이렇게 계속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투매가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랠리라고 했는데 AI가 한 1년 정도 달렸어요. 근데 1년 달린 거 가지고는 그냥 강하다라고 하지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버블이 됐던 랠리가 됐던 간에 적어도 한 4, 5년 달려요. 인터넷 시절에는 94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달렸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97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랠리도 아니고 하나의 그거였는데 왜 상반기 때 AI가 강했던 이유가 지금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AI가 지금까지 강했던 이유는 고금리인데도 왜 AI가 강하냐? AI는 고객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기 때문에 금리가 20%도 30%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그런 현금 부자 기업들을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AI가 산업 구조 굉장히 안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잖아요. 인하로 들어가면 네. 이거는 더 이상 프리미엄은 좀 제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다른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스닥이 7월 초에 좀 빠지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밸류가 선행 기준 PER 기준으로 하면 이거 21년 말 있죠. 최고점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팔 때가 되고 좀 판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뒤에 전화 연결해야 돼가지고 끝내라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빅테크 중에서 딱 요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주요 상장 기업 이번 주 실적 발표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있고 31일에 메타 플랫폼, 뭐 암 이런 거 있고 8월 1일에 애플 있고 인텔 있고 아마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한 기업만 딱 찍고 코멘트 그리고 끝내죠. 자, 우리 박정훈 팀장. 저부터 할까요?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단 오픈 AI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뭐 챗 GPT의 이러한 AI의 어떤 뭐 주인공은 지금 오픈 AI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가이던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보는 게 가장 우리가 좀 핵심 포인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봐야 된다. 저는 뭐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적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의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 한번 초쳤잖아요. 우리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다들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도 그것도 같이 하는 해석하기에 거지. 따라서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눈치 없이. 구글 근데 알만한 사람이.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알만한 사람이. 4월, 5월이었으면 그거 폭등 사유예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 빅테크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통화정책회의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우리 유튜버 돈쌤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오전 정산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본사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팀원과 위메프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제품인 GDDR7을 공개하고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선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7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8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196억 원으로 3,944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4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고려 아연이 2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구 그랑서울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롯데인디아와 하브모어를 합병해 인도 현지 통합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업, 무역, 투자 등을 관할하는 상무부의 마지드 알 카사비 장관 일행이 29일 네이버를 방문해 사우디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한 이슈 점검 이후에 불만나는 리포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구조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두산 로보틱스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려를 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금융당국의 합병 제동으로 인해 최근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딜사이트 경제TV 김병주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감원이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반려했습니다. 사실상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금감원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앞선 7월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두산 로보틱스 측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이 반려한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 밥캣과의 포괄적 주신 교환 및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 요구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조 개편의 배경, 주주가치 관련 결정 내용,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의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설명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청정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 소재 등 3대 부문 중심의 사업구도 재편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인적 분할한 후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두산그룹 주주들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의 적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정정 요구 사항을 반영해 증권신고서를 보완하고 이를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상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내용을 수정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우려가 이해되긴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반려를 한 건 다소 의외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에 대한 어떤 행간의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가치 제고, 소위 밸류업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감원이 현재 두산그룹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승인할 경우 정부 차원의 밸류업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스스로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두산그룹이 밝힌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현재 시가를 고려한 1대 0.63입니다. 쉽게 말해 두산 밥캣 한 주를 두산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현재 두산 밥캣의 매출 그리고 순자산이 두산 로보틱스 대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주가만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또한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두산그룹을 언급한 합병 비율이 사실상 밸류업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동원산업은 동원 엔터프라이즈 합병 과정에서 기존 합병 비율이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합병 비율을 기존 주가 기준에서 자산 가치 기준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법령상 상장사 간 합병 교환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따져야 합니다. 금감원 또한 합병 비율 자체를 정정하라고 지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까닭에 향후 두산그룹이 제출할 정정 신고서에 담긴 합병 비율이 만약 기존과 동일할 경우 한 번 반려 후 보완 제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그룹의 이번 개편 소식이 개인 주주들에게 최대한 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달해준 김병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점검 시간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불만 나는 리포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삼성물산 소식, DB금융투자에서 다룬 LIG 넥스원, 그리고 LS증권에서 정리한 대표적인 애플의 수혜주, LG 이노텍 이슈까지 알차게 풀어드립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불만나는 리포트 코너로 또 여러분을 만나뵌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물산 소식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5% 넘는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14만 9,200원 정도로 네.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 리포트가 좀 삼성물산 종목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한 2거래일간의 수급 동향들을 보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가 이 가시화가 되면서 오히려 수급이 좀 크게 좀 완화됐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좀 강했고, 뭐 네. 보험주도 좀 강했고요. 증권주도 좀 개별적인 어떤 수급에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달라졌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 지주사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화할 것인가 네. 이 부분과 이에 따라서 향후에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더 크게 반영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일단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포인트들은 2분기 실적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의 극대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고 여기서 뭐 TP를 20만 원을 좀 상향 좀 시켰는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삼성물산 하면은 사업회사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그룹의 이 꼭대기에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네.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또 지배하고 있죠.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주회사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여기 리포트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본업 실적의 눈부신 성장.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2천억 원대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3조 원대까지 좀 올라왔고 네. 2분기 기조에서는 3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
4조 원대 중후반까지도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본업도 정말 괜찮고 종속회사의 어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도가 있구나라고 좀 언급을 좀 한 건데 여기도에서는 지금 주주환원을 본격화했고 뭐 자사주 소각 범위를 향후 5년간 이 분할해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지난 주총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향후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기업 가치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는 부분들 네. 여기 대해서는 사업회사로서도 이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3조에서 4조 규모를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본업은 건설 부분이 있고 상사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됐던 영향들은 좀 있지만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해외 향수주가 많죠. 플랜트라든가 원전 시공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사업의 경우에는 원부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지표가 좀 안 좋아져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2분기 영업 이익 부분들은 한 10.1%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 기록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상사업 부분에서는 좀 큰 저는 걱정은 좀 될 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연동성을 갖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익 지표가 언제든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부분 그리고 이 상사 부분의 본업 성장 여기도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확장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삼성그룹의 배당 성향들이 확대가 되면 네. 이 이익도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다 끌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골고루 투자자들, 주주에게 나눠준다면 이 가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표현하고 있는 리포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본업 실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눈부시게 성장을 해줬고 그 외에도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사업부까지도 다 고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좋게 봐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말씀 주셨던 배당 주주들 입장에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주환원 본격화까지 간다고 하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선 기대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환원 본격화 키워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배당주를 예전부터 많이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주가 좋은 점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주가는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네.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를 했는데 주가는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배당은 좋지만 주가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수익 배분율이 좀 낮으니까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주사라든가 전통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줬던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 네.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좀 보면 이 일본의 경우에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한 이후에 처음에는 한 25%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밸류업이 안착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결론치들을 보니까 평균적인 어떤 주가 수익률들이 50% 이상 상향됐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뭐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사실 뭐 주가가 크게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2월달에 17만 1,700원까지 상승했던 이 배경들은 네.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그런 수급 움직임들이 좀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주가가 너무나 안 올랐어요. 지금 뭐 월봉 주가도 보면 2015년 5월 주가가 21만 1,500원. 그래서 지금 회사의 어떤 사업 가치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피투자 회사의 이 지분 가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주가 반영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네. 향후에 밸류업이 본격화되는 어떤 시점 이 부분이라면 점진적으로 주가는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년간 장기 플랜에서 자사주도 속각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면 그만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더할 나위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 자사주의 추가적인 소각 내지 뭐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끌어준다면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0만 원 이상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구간도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싸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만 원 이상, 리포트 목표 주가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희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준비된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삼성그룹의 핵심 알짜배기 배당은 덤입니다.
배당은 덤이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산기업 LIG 넥스원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27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프롤로그일 뿐인데 라고 하는 제목도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발표됐던 LIG 넥스원 2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살짝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또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 수주잔고, 이게 미래 먹거리들은 이만큼 많은데 이게 사실 방산주의 사업의 어떤 구조들을 네. 잘 이해하지 못한 시장의 혼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는 많은데 인도가 좀 더 지연된 거예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21.9%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네. 491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의 추정치가 한 36%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컨센보다 하회에 있다. 이걸 좀 악재로 좀 인식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무기 인도가 소폭 좀 지연됐던 부분들은 이 원청사,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이 상대 국가죠. 그 원청사들의 어떤 이 기간적인 어떤 지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방산주라든가 조선주의 경우에는 단기 실적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얼마만큼 이 분기에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 얼마만큼 많은 일감을 확보했는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OPM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네. 영업이익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이에요. 영업이익률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 방산기업들이 3에서 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좀 내고 있는데 이번 네. 2분기에서 OPM이 한 8% 정도 나왔죠. 이 부분은 통상적인 어떤 방산주보다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실적의 단기 어떤 인식 자체가 좀 악재로 좀 인식됐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소폭 좀 감소했던 원인들은 네.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수출 모멘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도미사일 추가 수출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비공도 국방 테스트 통과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론이 하반기에 좀 시작을 할 건데 2025년도에 처음으로 진출되는 이 한국산 무기가 미국에 팔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방산주는 단기 실적보다는 또 수주 잔고를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좋고 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 중에서도 많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뭐 전력기기라든가 최근에 반도체주의 급락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 실적 베이스는 너무 좋았지만 이게 인도된 시점에 그 총량들이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24만 9천 원에서 주가가 지금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 저는 목표가 한 26만 원 좀 제시를 했죠. 여기서는 27만 1천 원을 목표 주가로 좀 상향시켰는데 저는 충분히 목표가까지를 염두해서 네. 뭐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보장된 든든한 실적입니다. 든든한 실적, 저도 괜히 든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소식 들어볼 텐데요. 제가 아까 런치 토크 시작하기 네. 전에 주린이니까 LG가 붙은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포트 보면 목표 주가가 35만 원이고요. 올해 2분기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G 그룹주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실. 네. LG 그룹주가 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나 이 수급 반영이 좀 덜 되고 네.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툭심 있게 LG 오. 노텍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7월 16일 기점에서는 30만 원대까지 좀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단기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노이즈 이슈가 한 두 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아이폰 1호 모델이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집계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중국의 상위 이 스마트폰 이 제조업체들한테 밀려서 6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삼성도 5위 안에 못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인텔리전스의 탑재가 오히려 제품 출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게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좀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두 가지 다 노이즈 이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팔리는 상위 1위에서 5위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싸게는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네. 중저가 폰들이 당연히 상위 어떤 매출 포지션을 좀 점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가격대, 동일한 스펙 안에서의 경쟁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애플이 오히려 대기 수요 및 교체 수요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LG노텍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뤘고 여기서는 광학 솔루션 부분, 카메라 모듈이 공급됐는데 여기는 이 스펙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아이폰 16 모델은 아마 이 탑재량들이 더 비싼 단가가 좀 공급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 수익 지표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고 안 간다면 네. 이 종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다 그러한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 시장이 안 좋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어떤 시장 구간에는 네.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근데 호실적이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가 아니라 정말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노텍의 경우에는 25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언컨대 3분기, 4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이 실적의 상향 효과는 전 20% 정도 더 오히려 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상향시킬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까지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뭔가 좀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실적이 오르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 전략을 잘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애플은 효자, 유리기판은 효녀 노릇입니다. 효자, 효녀 다 나왔습니다. 종목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LIG 넥스원, LG 이노텍 소식까지 알차게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더 밀립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2738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 마이너스 800포인트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801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4% 넘게 떨어집니다. 18만 7,500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그래도 반등한다고 월요일날 나쁘지 않았는데. 절 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이럴 걸 어제 왜 올렸는지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 미리 맞는 거죠. 미리요? 예. 미리 맞고 또 실적 발표하고는 또 맞고 이러면 안 되고요. 네. 미리 맞았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저 회복력 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회복해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네. 내일도 회복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목요일날 FMC도 있으니까. 그러면 금요일이요. 그렇게 뭐 점집 온 것처럼 그렇게 막 맞추지 마시고요. 그렇게 딱 찍어서 언제 오는지 알면은 제가 여기 있게 있습니까? 네. 근데 그냥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근데 사실 예. 이런 장에 장사 없습니다, 진짜. 아니 수급으로 조금만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수급 조금으로도 확 네. 밀어버릴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밀릴 수 있는 시장 이런 게 좀 맥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번 주에 뭐 빅테크 실적이나 뭐 FMC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는 일단 다 지나가야지 뭔가 방향을 찾는 건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이제 추세가 하락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는 실종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가 선제적으로 매도 압박이 조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누가 삽니까? 참 그냥 뭐 다 확인하고 보지 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뭐 AI 관련된 투자 다 끝났고 이제 뭐 더 이상 AI 투자는 없고 게다가 또 반도체 그러면 사이클 이제부터 다시 들어왔던 거 그냥 쭉 하고 밀려버리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과거 사이클과 같이 봤을 때도 한 번쯤 2017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도 사이클 가다가 24%짜리 조정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도 비슷한 쪽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끝나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저점에서 네. 거의 2배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용기 내서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맞는 거죠. 용기 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납니다. 그렇죠. 예, 용기는 화장품 용기만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예.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마음을 비워놓고 보시되 그래도 당연히 반도체 쪽을 다 밀리지만 그거를 좀 만회할 만한 거 뭐 없을까 그런 걸로 이제 좀 찾아가긴 하겠지만 일단 뭐 어려운 시기긴 한데 아직 희망은 안 놓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장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뭐 미리 다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은데 이제 내일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 정책 성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일본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도 요즘엔 더.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연초에 금리 인하 3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매달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말이.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PC 가격 지수가 뭐 지난달에 비해서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 9월 뭐 금리 인하가 뭐 90%다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또 파월 나와서 무슨 말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 회피 물량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엔화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엔화가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게 좀 내일 충격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번 주에 워낙 빅테크 실적들이랑 이벤트들이 한 번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네네. 고용 지표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좀 눈치 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치 보면서 지켜보자. 만약에 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켜보자 이랬는데 금요일까지 뭐 2,600이네, 뭐 2,600도 깨지네 이랬다가 다음 주에는 이미 팔기엔 너무 늦었죠. 이러면은 또 그거 아주 방송 용어입니다. 그거는요. 네. 지금 팔기엔 너무 늦었죠. 지금 버텨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살 때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차라리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망갑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거를 알면은 뭐 여기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그래도, 프로 같죠. 네? 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린 거 인정. 예.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 하락하거나 변화가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전 계좌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예. 혹시 돈 어디 꽁쳐둔 거 없나? 예. 이런 거. 그래서 혹시나 모아서. 예. 추가로 흔들리게 되면 대응할 준비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평소에 와이프랑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많이 갖다 줬지 않냐. 네. 혹시 내가 좀 급해서 그렇다. 네. 이럴 때 좀 융통할 거 없냐. 예. 나도 쓰고 없다 이러면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분도 물렸고. 이제 그러면 또 직장인의 아주 해피한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통마통. 통통마통. 예. 거기 가서 그거라도 마통까지 들어서 지금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한 2달 뒤를 보면 가을 보면은 또 이제 단풍 랠리, 설악산 랠리 뭐 이런 거 많죠. 전어 랠리, 며느리 랠리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지나가는 터널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 다시 올라간다에 대한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는데 고통스러울 거다 올해 말까지. 왜냐하면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에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 뭔가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됐다라고 올랐다가 막상 아닌 것 같으니까 빠지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말 바뀌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3년도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올라왔는데 그거 오른 거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꼭대기에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초에 금리 인하 한다고 할 때 3번 한다고 할 때 그때는 글쎄 하다가 이제 막상 또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못 사서 너무 아쉬운데 해서 꼭대기에 샀더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저는 좀 고통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계속 지금 쌓여만 가고 있고 그렇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 약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바이든이 나 이제 못하겠다, 쉬어야겠다 하고 사퇴를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백지영처럼 총 맞은 것처럼 딱 스쳐 지나갔을 때 네. 그때 분위기를 딱 굳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도 약간 시장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가 딱 올라오면서 무슨 캐멀라노믹스 뭐 얘기 나오고 트럼프랑 박빙이 나느니 요게 뭐 위기를 느낀다느니 박빙의 대결로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변수가 두 갈래로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또 갈피를 못 잡는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가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에 6개월 전을 한 4개월 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는 그런 때도 다 있었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정치는 정치예요. 그렇죠. 네, 누군가 되게 되면 또 거기로 하나로 집결돼서 움직이긴 할 텐데 그 전에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 보이고 그럴 때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면 바뀐 거 없네. 그럼 단적으로 볼게요.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 2주 전과 지금 사이에서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렇죠. 가이던스 보게 되면 역시나 하반기에 잘 되고 있고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뻔하거든요.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요. 그게 가장 문제죠.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해리스 지지율 올라오니까 주식시장 더 강아지판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시장인 거고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파도가 치든 뭐 잔잔하든 어쨌든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이닉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첫 번째 주제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하이닉스 18만 8천 원입니다. SK 하이닉스 19만 원 선 붕괴. 목표 주가 뭐 30만 원 넘게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원 선도 무너지고 19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하이닉스, 엔비디아 대안 찾는 애플의 급락. 오늘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는데 애플이 이제 AI 칩 같은 거를 구글 거를 쓰겠다. 엔비디아 거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같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칩을 엔비디아 걸 쓰건 AMD 쓰건 뭐 구글 거 쓰건 어쨌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AI 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이닉스가 4%나 빠져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하이닉스 19만 원 선 붕괴와 지금 나오는 그런 로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주에 구글 그 어닝콜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구글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AI에 대한 매출이 언제쯤 나올 것 같냐? 그랬더니 구글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랑 이런 매출들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과거에 메타버스랑 5G 생각해 보면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쵸. 잘 갔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알겠어. AI가 다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돈 언제 버는데? 이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고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AI에 대한 기술들은 이제 만들어져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돈 되는 산업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건지가 지금 아직 불투명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구글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가 7월 11일 날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그때부터 빠졌는데 그때가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할 그 시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점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 마소는 또 어떤 얘기할까? 또 애플은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것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니까 계속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오늘 120일 이평선을 오늘 종가에 지킬지 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예요? 지금 120일 이평선이 18만 8천 원, 600원 좀 딱 지금 가격대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이 이평선을 지키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번 주에 그 이벤트들 속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파월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미국의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애플이 구글 거 쓰려고 하는데 얘가 왜 빠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올라왔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는 건도 있지만 AI에 대한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렇죠. 예, 이 점을 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닉스 19만 원 선 붕괴. 네, 뭐 앞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뭐 따로 더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애플이 구글 거 쓴다, TPU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뭐 엔비디아 칩 아닌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칩을 아닌 걸 쓰는 게 다 확대가 돼서 엔비디아 거를 안 쓴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까요? 정확하게는 차라리 HBM 안 쓰는 새로운 칩이 나왔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뭐 아마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 칩을 쓴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어디다 저장할 건데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핵심은 HBM과 또 연결되는 이 SSD 쪽은 여전히 확장세는 지금 끊이지를 않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구글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유튜브 광고만 매출이 빠졌습니다. 살짝 빠졌고 나머지 쪽은 오히려 예상만큼이나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구글에서 얘기했던 거는 AI가 작동을 하는 초기 모습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우리 광고
광고를 받고 싶은데 그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벌써 AI가 다 돌려서 타겟팅이 되는 쪽으로 가서 당신들에게 더 정확한 AI가 작동하는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구글 써가지고 거기서 쿠키 허용하게 돼서 허용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검색한 거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옵니다. 옆에 광고로. 혹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으로. 예. 그래서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디선지 무슨 교육 광고, 주식 광고, 교육 광고들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런 것들 봤을 때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과정이고 이게 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주식에서 혹시나 기술적 분석에 더 궁금한다. 그것까지 압축해서 더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걸 클릭해서 내 결제를 한다. 그러면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게 되면 다 쌓이고 쌓여서 돈이 되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전 단계죠.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 17년도에서 약 한 19년도까지 가는 요 월봉인데요. 그때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때 약 한 3만 원 안 되던 저점에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3배 넘게 났었죠. 요게 이번 사이클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이클입니다. 빅 사이클이죠. 그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막 이날 이때 고가 때 거의 와 이거 10만 원 넘어갈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은 한 3개월 동안 4개월이네요. 4개월 동안 지옥을 맛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7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9만 원대 후반대 있던 게 7만 원까지 갔다. 거의 뭐 25% 빠진 거죠, 거의요.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거죠. 이거 이제 사이클 끝났다. 근데 끝나고처럼 보여서 여기서 손절했던 사람들은 여기 반등하잖아요. 못 쫓아갑니다. 내가 7만 원대 팔았는데 8만 원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유 다시 밀리면 사지 뭐.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10만 원 근처까지 가버리죠. 이런 단계가 한번 더 남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일단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보다는 AI가 가세되다 보니까 더 플러스 알파가 된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 정도로 보는데 문제는 머리는 이해가 돼요. 네. 손은 안 나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뭐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19만 원 선 붕괴돼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전 고점인 뭐 25만 원, 24만 8,500원이 전고점인데 평균적으로 뭐 23만 원 여기를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 같아 보인다가 결론일까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린다. 뭐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 월봉 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4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뭐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추세 자체는 조금 무너져 보인다가 결론인가요? 무너지려고 한다. 아, 약간 이렇게 말을 해야 딱 될 것 걸려있네요. 같아요. 예, 뭐 무너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아직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무너지려는 모습이 살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수 대표님은요. 말티님이 의상 코디 시원해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복입니다. 내복이에요? 예? 아 그렇네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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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파는 거보다 사는 자리 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줍줍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 자리에서 줍줍을 하면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고점인 23만 원을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내가 이거 손주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 갈 수 있을지가 아니라 네. 하반기까지 쭉 좀 몇 개월 뒤를 봤을 때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보통 이게 중요한 지지권 이탈해서 자리 잡고 돌아갈 때 네. 최대 60일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60일이면 한 2달이죠. 예, 2달이면은 가을 정도쯤에는 한번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걸로 보는데 일단 다른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 21만 5천 원대 네네.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미국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끝나고 뭐 이런 이벤트만 끝나도 돌아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단계 아주 막 압박이 컸던 자리는 끝나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다시 확 하고 들어갈 것이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염두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포트에 많은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이미 또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신 것 같고 그래도 빅테크 실적 확인하자 혹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그 인내심을 처참히 무시하면서 지금 19만 원 선까지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결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또 오는 소나기는
어쩔 수 없이 또 맞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 얘기했고요. 이렇게 최근에 안 좋은 장에도 버텨주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주제를 두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주제죠. 보여주시죠. 김민수 대표님의 발제한 주제인데요. K방산 질주 끝이 없다. 오늘 카이도 계속 오르나요? 아까 확인을 못해가지고. 카이도 올랐고 로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8% 올랐고 이렇게 방산주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때 지지율 확 치고 올라올 때 방산 역시 트럼프 되면 방산이지 이런 논리, 그리고 K방산이 가성비가 좋지 이런 논리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폴란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 창원 공장을 실사했다. 9월에 계약이 성사되나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방산 발제하신 이유는요? 세니까 그렇죠. 세니까. 네, 강하고 세다 이러면 당연히 근데 벌써 방산 얘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죠. 벌써 다 팔아먹었죠. 예, 저희는.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그림 몇 장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예. 방산주 쪽에서 일단 주가 뭐 방산 5사라고 그러죠.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 왜 나는 2년 전에만 갖고 있었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00% 났는데 나는 뭐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시스템이 제일 잘 갔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 주도를 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보다 이제 막 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턴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실적의 변화나 그에 따라서 수주 보강된 것들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쪽에서 뭐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네네, 트럼프 효과. 예,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알겠고 그 다음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인데요. 일단 언제부터 국방비 지출 규모가 YOY로 턴하기 시작했느냐? 딱 2021년, 22년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죠. 안 되겠다. 이거 가만뒀다간 뭐 예전처럼은 미국이 해결해 주겠지. Nope. 예, 미국은 그냥 지원 살짝 해주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고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되게 되면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량으로 따지면 국방비 전 세계가 기록적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그렇죠. 예. 예, 금액까지는 묻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 안 나요.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강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고요. 미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한 42% 네. 지금 차지하고 있고 쭉 순위별로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 한 10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편나누기가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그쪽 거 이렇게 쭉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쪽에서 우리 준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거 쓸까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 어떤 가성비도 뛰어나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입니다. 네. 미사일 시스템 갖춰놓기 때문에는 한번 때려봐. 우리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나가는 위협적인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시스템을 그래도 가성비 있게 갖추는 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현상 쪽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올해 1분기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벌써 한 74조까지 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갖고 있는 쪽이 어디냐고 하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어차피 잔고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상할 거야라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주가를 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조는 뭐 그렇게 크게 이탈될 기조가 없다라고 보였을 때 지금부터 이제 체크할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이라도 가서 사야 되겠느냐?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좋은데 이제 좀 뒤늦게 출발하는 아까 후발 주자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수주잔고가 쌓여가는 과정까지 본다 그러면 좀 상승폭이 미미했던 쪽 이쪽을 또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 하지만 당장 지금 right now 산다고 하기는 거는 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근데 얘기한 이후로부터도
30% 올랐어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워도 용기 내는 게 맞는지. 화장품사요? 아니야. 자꾸 용기 얘기를 하시네요. 예. 네, 근데 믿음과 용기로 사는 거니까 매수버튼은. 그렇죠. 예. 근데 네. 여기서는 네. 용기 내는 순간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어질 수 내가 한 게 있다? 고가가 될 것 같아서 실적 발표하고 그거까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좋고 모멘텀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좀 신중하게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요? 이 중에서 탑픽을 본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 예. 카이. 네, 카이. 예. 지금 막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가장 못 갔습니다. 근데 수익성의 변화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늦었지만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는 흐름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틀째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약간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아마 한 5만 5천 원 정도쯤까지 들어오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쯤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탑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이 대선 레이스 계속되면서 좀 계속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정책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K방산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실적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수주 계속 받고 대선에 대한 정책 모멘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눌리면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발제하신 K방산의 질주 끝이 없다 알아봤고요. 이주호 본부장님 발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지금 눌려있는 거 사자라는 부분에서 조선주 오늘 살짝 눌립니다. 주도주로 떠오른 조선주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이주호 본부장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뭐 조선 이제 빅사이클 진짜 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진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쐐기를 딱 끊어주면은 이제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완성된다. 뭐 만약에 진짜로 이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사이클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컨퍼런스 콜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에서 25년도에 LNG 운반선을 발주를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어쨌든 지금 이 LNG 운반선에 대한 그 준비들을 지금 선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됐을 때를 지금 염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진짜로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석유 시추가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운반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가 그런 수출량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타르 쪽에 그런 수주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또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에서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원래 컨테이너선이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거의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수주를 거의 다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넘어왔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더 제재를 하고 유럽에서 중국을 같이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조선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선을 이제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사들도 좀 받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조선 쪽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선의 빅사이클을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도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좀 좋게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VLCC 그러니까 PC선이라고 하죠. 유조선과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조선소 쪽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됐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정점을 찍어줄 사람은 트럼프지만 그게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라서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고 해도 지금 좋은데 만약에 진짜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려면 트럼프가 되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는 정말 짧게만 다 좋은데 잘 가는 거 알겠고 인기 많은 거 알겠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알겠는데 가격이 지금 증권사 목표가를 거의 다 넘거나 다 왔어요.
그 모든 조선주들이. 그래서 얘네가 증권사들이 더 목표치를 높여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바로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예 조선 기자재를 네. 보자. 그런 쪽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호 본부장님이 주도주로 떠오른 조선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이 방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둘 다 역시나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잘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 흔들리는데 괜히 이거 샀다가 마이너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격에 대한 고민을 잘 한다면 이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두 분의 공략주 보여주시죠. KSP가 주셨고요.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동성화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 다 한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KSP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방산 설명해놓고 조선 기자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KSP는 요즘 엔진 뜨겁죠? 엔진이 뜨거운 상황 쪽에서 네.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 그리고 또 거기서 연결되는 밸브 또 요즘 피팅 밸브 뜨겁죠?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직전 고점 만나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받고 하는 과정들이 오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4,500원대 안쪽으로는 큰 부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하고 또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5,650원 일단은 이 근처를 1차 목표가로 보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SP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죠? 맞죠? 네,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실린더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부품, 네, 그거를 그냥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다. 그럼 방산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갑니다. 들어가면 네. 어떤 거에 좀 더 모멘텀을 많이 받아요? 조선입니다. 조선 쪽으로? 네, 그쪽이 더 강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KSP 목표가 5,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도 역시나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기업은 이제 LNG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납품한 이력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사들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이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어쨌든 메인 핵심이 될 만한 그런 선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중심에 LNG 운반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행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LNG를 가스를 시추한 다음에 옮길 때 액화시켜서 폭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스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후장까지 뭐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멘트나 혹은 전략적인 코멘트나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결론이 안 납니다 시장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은 그냥 덮으시죠. 덮으시고 그냥 접어요. 네, 그냥 나가셔서 휴가 빨리 지금 다녀오시고요. 빨리 지금 다녀오세요. 네, 그러니까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시 반부터는 다시 오르던데 조금. 그런 걸 기대하면서 휴가지 막 가는 중에 2시 반 때 한번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2시 반 때 보자. 오늘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그냥 접고 그냥 네.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조 본부장님은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할 바에 그냥 덮어두시고 아예 접속 안 하시는 게 더 마이너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망치 매매법. 네. 망치로 핸드폰을 깨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보는 거죠. 네, 어플 삭제를 하시고 삭제하고 그냥 어디 떠나셔서 저기 바람 좀 쐬고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돌아보시면은 오히려 그때 가서 플러스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무조건 덤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